일단 우리 22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과세권자는 재산세는 누구냐면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죠? 시군구가 과세주체고,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 재산세는 시군구가 과세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납세의무자가 나오는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나오는데, 먼저요, 재산세 납세의무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여러분, 재산세는 과세 기준이 있는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세 총론할 때 얘기했죠. 자, 취득세는 취득할 때 부과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부과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과세가 되는데, 재산세 같은 세금은 1년 사시사철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또는 1월 달에 재산을 샀다가 5월 달에 팔 수도 있고, 뭐 7월 달에 샀다가 11월 달에 팔 수도 있고, 그럴 때 누가 당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것인지, 또 뭐 5월 달에 어떤 건물이 폭삭 무너져 버렸을 때, 그랬을 때 이 물건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을 두고 있고, 항상 재산세는 뭘 판단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여러분 계속 강조할 거지만, 재산세는 항상 뭘 판단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과세 기준일이 매년 언제라고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윗줄이고요. 그러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소유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과 3번에 관한 얘기는 우리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의제 납세의무자, 그래서 납세의무자로 보는 경우 그래서 예외들이 쭉 나오는데, 또 동그라미 1번에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자, 공부상 소유자 돼 있죠. 자, 밑줄이고, 다 납세의무자는 아까 다 별표시라고 그랬죠. 예, 별표시 2개라고 그랬습니다. 자, 작년에는 무조건 별표시 3개였었는데 올해는 별표시 3개는 아니고 2개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까지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자, 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는 금방 봤어요. 원칙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사실상 소유하는 자. 그래서 시험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납기 개시일 현재 이렇게 봐요. 납기 개시일 현재 뭐냐? 재산세 납기는 납부 기간이요.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인 경우도 있고, 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인 경우도 있고, 또 뭐 이따가 나중에 보겠지만 뭐 주택 같으면 낼 세금의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은 9월달, 두 번 나눠서 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어떤 간에 납부 기간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했을 때 납기 개시일 현재, 납기 개시일이면 7월 16일? 이거 아닙니다.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입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납기 개시일 현재로 바꿔낼 수도 있고요.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뭐 납기 개시일 현재 땡 또는 과세 기준일 현재라고 했어도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X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면 공부상 소유자라는 얘기죠? 아니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 재산을 과세기준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공부상 소유자 아니라는 거.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공부상 소유자가.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자 설명을 드립니다. 권리의 변동이 있는데요. 권리의 변동이 있는데 이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자 신고하지 않아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있죠. 알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자, 이거를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자,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얘기인지를 뭐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여러분요,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자 매매합니다. 자, 맨 첫 시간에 제가 맨 첫날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린 그 사례인데 한번 보세요. 조세 총론할 때 매매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 매매한다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겠죠. 자, 그럴 때 잔금을 2015년 5월 31일 날
잔금을 딱 치렀어요. 매수인 을이. 근데 등기는 6월 20일 날, 자,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을명의로. 자, 그랬을 때 당해연도 재산세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 자, 납세무자가 누가 되느냐 이런 거 판단할 때 재산세는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6월 1일 날 딱 봤더니 보세요.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누구 소유로 돼 있어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으니까 6월 1일 과세율 날 봤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죠? 갑이 매도인이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근데 자,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다는 것은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다는 것은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 그러면 6월 1일 날은 이 사실상 만약에 이게 주택이다 그러면 누구 거예요? 매수인일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잔금을 치를 때 잔금 치름과 동시에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고 이 집 열쇠도 딱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6월 1일 날은 이제 누구 거예요? 사실상? 아직 등기는 안 돼 있지만 사실상 이 재산을 소유하는 자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이겠죠? 그런데 재산세는 자,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취득세 부과되잖아요. 등기되지 않아도 자, 등기 이행이 안 됐어도 아직 등기 이행이 안 됐어도 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매수인 을이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자, 납세무자는 누구라고요?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과세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예요. 시험에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자, 공부상 소유자이다 또는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X입니다. 누구라고요? 원칙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 근데 자,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나중에 배우게 되는 건데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요.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요.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 6월 현재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자, 이럴 때는 이 공부상 소유자가요. 계약서를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이런 사실을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과세권자가 세무공무원이 딱 보니까 자, 등기는 아직 안 됐지만 5월 31일 날 계약서를 보니까 잔금을 치렀네. 그러면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이네. 매수인 을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건데 근데 이런 권리변동 사실이 있을 때는 자, 그 과세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돼? 그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런 것들을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권리변동 사실을. 근데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제 계약서 보고서 5월 30일 잔금 치렀으니까 매수인 을이 납세무자 이건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과세권자는 자, 잔금이 언제 치러지고 이런 걸 모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공부상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공부상 소유자 아니에요.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권리변동 등이 있는데 그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땐 누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공부상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이럴 때는 납세무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조세 총론할 때 했었어요. 똘똘한 주부들은 자, 어떤 재산을 매수하면서 자, 따져봐요. 잔금 지급 시기가 만약에 4월 달이나 5월 달에 도래하면 연체료를 자, 잔금을 제때 못 내면 그러면 지급을 못하면 연체료를 물겠죠? 그래서 연체료 무는 게 나은지 아니면 잔금 지급 시기를 그래서 6월 1일 이후로 늦추는 게 나은지 아니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세금을 내는 게 유리한지를 따져봐요. 그래서 만약에 재산세나 이런 것들은 뭐 그 보유세, 세금 부담이 만약에 뭐 한 몇십만 원 돼요. 근데 연체료는 뭐 한두 달 해봤자 뭐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단돈 한 만약에 1, 20만 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면 똘똘한 주부들은요. 1, 20만 원이면 콩나물이 저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자, 잔금 지급 시기를 6월 1일 이후로 늦춥니다. 그래서 매수인 입장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세나 종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잔금을 언제 치르는 게 좋다고요? 6월 1일 이후에
이후에 과세일 이후에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어떤 간에 원칙과 예외 재산세 납세무자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 하나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있냐면 자, 종중재산과 관련해서 그래요. 종중재산과 관련해서 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이건 길으니까 자, 교재를 봐야 되는데 자, 어떤 얘기냐면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거기 의제납세무자에서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공부상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이거 개인 명의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실제는 종중재산이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종중소임을 신고해주면 되는데 종중소임을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과세권자는 이게 실제 종중재산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가 돼? 그 공부상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개인, 그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집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도 가만히 보면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요즘은 이제 이미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해먹고 막 그런 바람에 문제가 돼가지고 대부분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여전히 있긴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가 그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분이 그냥 돌아가셔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게 상속재산에 섞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중원들이 그거 종중재산인데 이거 하면서 빨리 내놓으라고 그거 상속세과 부여해서 이거 종중권이니까 이거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요. 거의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걸 문서로 해놓지 않고 그냥 예서 그 집안 어른이 야 요거는 그냥 네 명의로 해놓자 그냥 일단 네 명의로 이거 우리 모두의 종중재산이다. 우리 집안 요 재산이야. 공동으로 쓰고 자 나중에 제사라든가 뭐 하고 그럴 때 묘 쓰고 그럴 때 공동으로 쓰고 요거는 대신 네 명의로 돼 있지만 다 우리 거다. 그래요. 이렇게 뭐 해놓고 다 별일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돌아가시잖아요. 상속재산에 섞일 때 말로 했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요. 자 종중재산이나 그래가지고 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그 증조 할아버지께서 저희 종중재산으로 모아놓은 종중재산 큰 종중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 어떤 그 좀 떨어져 있는 곳에 밭이 있었는데 이 밭은 종중의 어떤 뭐를 위한 제사를 위한 어떤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 밭은 종중재산이에요. 근데 요건 좀 떨어져 있으니까 요거만큼은 개인 명의로 저희 당수어른 개인 명의로 여기 돼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당수거는 개인 명의로 돼 있었는데 돌아가신 이제 그 당수거는이 살아계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뭐 어른들이야 뭐 그런 거 욕심을 내나요? 자 어른들은 예전 어른들은 욕심 안 내죠. 그래서 당연히 종중재산이 갈고 종중재산을 위해서 그게 그 땅이 이제 쓰여졌었어요. 나온 뭐 임대를 주고 나온 임대료로 뭐 제사를 위해서 쓰고 막 이렇게 했었다고요. 그랬는데 그 당수거는이 딱 돌아가시면서 그게 또 이제 저희 육촌 형님 명의로 이렇게 이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육촌님도 당연히 뭐 이게 종중 땅이라는 걸 당연히 인정을 하고 다 알아요. 자, 그랬는데 어느 날 있잖아요. 땅이 팔렸어요. 자, 알아보니까 이 형님이 사업하다가 힘들다고 땅을 팔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저희 이제 집안 사람들이 알았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추궁하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막 성질을 내면서 제가 이거 요번에 어떻게 하다가 했는데 내가 이거 땅 다시 사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놓기는 어떻게 사나 이게 원래 횡령죄거든요. 이거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데 같은 집안 피부치들끼리 감옥에 쳐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놓으라고 했는데 사놓긴 뭘 사나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땅값이 팔 때 평당 얼마였으면 그 팔고 나서 땅값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안 되지 뭐. 그래서 끝나는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봅니다.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종중소임을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세권자가 종중재산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럴 때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법령의 반대속으로 종중소임을 신고했어요.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 그럴 땐 종중입니다. 자,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 종중소임을 신고를 했다 그러면 과세권자가 종중재산인지 알게 됐으니까 공부상으로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도 우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자 종중이 납세무자가 돼요. 근데 종중소임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종중재산인지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공부상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자 되는 경우,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지만.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이나
뭐 4번이나 이런 것들은 저 나중에 보고 5번만 한번 볼게요. 신탁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은 수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가 납세무자인데 이게 2014년 개정세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2013년도까지는 신탁재산의 경우에 위탁자가 납세무자였었어요. 근데 이게 수탁자로 2014년에 바뀌었어요. 자, 요 개정세법 요거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고 제가 무조건 이건 나온다. 납세무자에 관해서 독립화 문제로 25회 시험 또 나오겠지만 만약에 또 안 나오더라도 요거만큼은 무조건 물어볼 거라고 그랬고 요걸 시험에서 물어보면 뻔히 자 수탁자인데 뭐로 바꾸겠어요? 위탁자로 바꾸겠지 종전처럼.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바꿔서 나올 거라고 내가 얘기했고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고 자 나오면 전국에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이면 자 학원을 다니거나 동영상을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은 거의 다 맞출 거라고 그랬어요. 전국의 수험생들 거의 대부분 다 맞출 것이다. 그랬는데 역시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바꿨냐면 이것을 갖다가 신탁법에 수탁자명의로 등기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별 구분된 재산은 위탁자가 납세무자다 이렇게 바꿔서 나왔어요. 아니고 누구다? 수탁자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에 A라는 토지가 있고 을에 B 토지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신탁법에 의해서 A 토지와 B 토지를 위탁한 신탁한 자, 신탁자 또는 위탁자입니다. 근데 자, 병이라는 자, 이 신탁 재산을 수탁한 수탁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 자, A 토지를 자, 갑이 병한테 수탁했고요. 신탁했고 B 토지도 역시 을이 신탁했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이 신탁한 토지에 대해서 A와 B 토지 신탁법에 의한 신탁 토지 납세무자, 재산세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는 건데 이게 종전까지는 위탁자가 납세무자였어요. 왜 그러냐면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그래서 대외적으로 명의자, 소유자는 수탁자 거지만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위탁자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세금의 귀속은 실질적으로 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탁자 거니까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무자다. 이렇게 했었어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리서를 보낼 때 있잖아요. 과세당국에서 아유 그냥 그 토지 그냥 이 토지 명의자 수탁자로 병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그 명의자 그 토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한테 재산세 고의서를 보내면 편한데 꼭 신탁관계를 알아봐가지고 그걸 따져봐가지고 그 위탁자의 주소를 또 수소문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재산세 고의서를 보내고 그러려니까 예? 불편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병한테 보냈는데 또 그 다음에 이제 병한테 보냈는데 결국 이 사람이 얘들한테 또 뭐 어떻게 하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이런 신탁계 토지의 경우에 자 그냥 명의자로 되어 있는 병한테 고의서를 보내고 이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면 훨씬 더 편하잖아요. 대내적으로는 당연히 수탁병은 자 위탁자로부터 그 재산세 세금 용지서 보여주고 이제 세금을 받겠지만 그만큼은 어떻든 간에 그 편리를 위해서 이걸 바꿨어요. 자 그래서 다시요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한 토지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위탁자에서 바뀐 거 이거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또 올해 20조 좀 뛰었다가 나오지 또 올해 나올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외적인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이제 차차 우리가 배우기로 하고요. 3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가 입문과정과 기본서 기초이론까지는 요 정도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요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외적인 것들을 추가해서 차차 배워나갈 거예요. 자 원칙 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 과세기준일 6월 1년제 납기개실 아니에요. 과세기 6월 1년제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실상 소유자이다. 공부상 소유자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그런데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떨 때만 그렇냐? 권리변동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자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자 그 다음에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 종중소임을 신고 안 했을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 그 공부상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요거만 오늘 원칙과 예외 요거만 딱 알고 헷갈리지 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은 다 이제 추가적으로 추가해서 계속 배워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과세 대상입니다. 자, 부동산 기타 이렇게 되는데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가지예요. 자, 여러분 여기 설명을 먼저 이것도 또 듣고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교재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오늘. 아이고, 뭐 12월이 되니까 뭐 계속 그 뭐 지난주에는 합격자 모임이 계속 있어가지고 합격자 모임이 같은 날 3군데가 겹쳐버리니까 다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2군데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갔다 왔고 돌다 왔고, 그래서 또 뭐 그 저 2군데 돌고, 그 지난주 금요일 날은 또 이제 합격자 그 우리 강의 끝나고 저녁 때 강의 끝나고 합격자 모임을 또 갔어요. 갔더니 인천에서 있었는데 한 군데서 했더니 사람들이 벌써 1차 뷔페 같은 데서 다 하고 2차로 어디 무슨 노래방 비슷한 뭐 그런 데서 또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술도 먹고 막 있더라고요. 딱 갔더니 분위기들이 벌써 다들 취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맨정신에 저는요, 저 마이크 잡고 있을 때나 굉장히 여러분 제가 뭐 많이 이러지 막상 저 이렇게 맨정신에 사람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부끄러워하게. 그런데 더군다나 노래방 같은 데나 이런 데 맨정신에 저는 가면은 진짜 그거보다 뻘쭘한 게 없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딱 가자마자 그냥 가자마자 그냥 바로 있죠. 제가 그냥 술을 막 먹었어요. 그냥 막. 왜냐면 막 사람들 취했는데 나만 맨정신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막 먹고 또 사람들이 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먹고 그랬더니 한 15분, 20분 사람들이 막 처음에 갔더니 노래 부르라고 해요. 맨정신에 노래 어떻게 해요? 조금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되니까 막 취해가지고 막 그래 노래 막 불렀거든요. 자, 그리고서 막 좀 놀고 그러다가 이제 3차 간다고 가는데 저는 그냥 도저히 취해가지고 이제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 이번 주는 12월이 들었으니까 각종 또 무슨 뭐 초등학교 뭐 고등학교 뭐 그다음에 동네 친구들 뭐 어디 무슨 모임 뭐 대학 모임 뭐 무슨 모임 뭐 해가지고 이거 웬 저 모임들이 많은지 또 여기저기서 또 오라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저 하여튼 12월 한 달 또 주말마다 또 금요일 토요일마다 요즘은 또 무슨 모임을 가시면 또 무슨 무조건 금요일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강의해야 되는데 자 그래가지고 또 늦게 가가지고 항상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재산세, 자 이렇게 우리 납세무자 배웠고요. 재산세는 과세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무자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 보세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될 것이냐, 과세 대상을 보시면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열거되어 있냐면 5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토지, 건축물,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또 주택,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여러분. 재산세 대상은 5가지예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재산세 대상은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5가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차량 같은 것은 취득세 대상은 될지언정, 자,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무슨 회원권 같은 것도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 회원권 같은 회원권도 취득세 대상이 되지만 재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외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수업 시간에 그렇구나 그냥 구경하다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외우라고 그랬지. 5가지 외우려고 노력해 보시고 눈에 켜주시고. 자, 그럼 한 가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토지,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요 어떤 거냐면요, 지적법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 지적법상의 토지 당연히 재산세상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요,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다를 매립 간척한 다음에 준공인가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 있죠? 이런 토지도 재산세 대상이 됩니다. 실질과세는 직상 등록, 허가등과 무관하게 과세. 그러니까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죠. 그러니까 자, 미등록된 토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가 재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자, 미등록된 토지는 제외한다. 그럼 틀려요. 자, 지적법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입니다. 그런데 자,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는요, 다만 근데 주택의 여기 보세요. 주택의 부수 토지는 제외합니다. 주택의 부수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제외하는데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게. 자,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또 여기 보세요. 건축물. 자,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러면 건축물에는 여러분 봅니다. 건축물은
우리가 건축법상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에서 배우죠. 건축법상에 자 건축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사무실, 창고, 차고, 점포 같은 공법에서 자세히 배우세요.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요. 자 일정한 시설물도 이런 시설물도 자 포함합니다. 여기 시설물의 대표적인 것은 어떤 거냐면 자 레저 시설에서요 골프 연습장 같은 거 있죠.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이게 재산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골프장은 당연히 골프장은 여기 토지에 속해 있는 거고요. 골프장은 골프 연습장을 말하는 거죠. 제가 명절 때 저희 가족들하고 형제들끼리 골프 치다가 골프 명절 때 골프 연습장 가지고 골프 치다가 제가 이쪽 손이 조금 이게 좀 원래 좀 안 좋았었거든요. 뭐 때문에 삐끗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하다가 골프 치다가 더 삐끗해가지고 지금은 골프채만 봐도 갑자기 손이 여기 좀 아직도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삔 게 그래서 아직까지 골프채만 보면은 삐끗했던 이 아픔이 생각나가지고 이거 아파가지고 제가 한동안 부어가지고 강의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른손 제가 잡이기 때문에 오른손 요 두 손가락은 이게 제 밥줄이잖아요. 이거 못 쓰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글씨를 잘못 써요. 그래가지고 힘들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로 골프채를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건 뭐냐면 골프 연습장이에요. 자, 우리가 골프장은 저희 토지에 속해 있고 골프 연습장, 요 시설물,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꼭 건물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물만 자, 재산세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물,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 또 이 건축물에 무허가 건축물 있죠? 무허가 건축물 포함하겠습니까? 제외하겠습니까? 무허가 건축물은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당연히 포함되지.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대상도 되고 무허가 건축물을 보유할 때 재산세 대상도 되고 무허가 건축물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대상도 됩니다. 자, 당연히 포함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요. 이 건축물에서 주택은 제외됩니다. 주택은 제외돼요. 자, 건축물에서 주택은 제외된다. 또 토지에서 주택의 부수토지는 제외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주택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택이라는 것은 건축물입니다. 주택은 건축물의 한 종류잖아요. 자, 특별히 건축물에서 주택을 따로 분리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부동산 건축물, 즉 토지 건축물을 할 때 그 건축물에는 당연히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도 포함되어 있는데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의 세율이 달라요. 자, 그래서 요거 구분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그러면 재산세에서 주택 그러면 세대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우리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한번 여기 봅니다. 또 우리가요 과세 입장이요. 우리 주택과 상가의 과세 입장을 보면 자,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재산세에서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할 때 어떻게 과세하냐면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주택에 대해서는요. 이 주택의 C값 순에 공시가격 이 가격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좀 졸리신 것 같아. 우리 저기 그 잠바를 벗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안 졸려요? 괜찮고? 약간 졸리신 것 같은 내가 느낌을 받았는데 아니구나. 알았어. 미안해. 아유. 근데 옷은 벗어요. 옷은 우리가 공부하는 수험생은 항상 적당히 춥고 배고플어야 된다고 그랬죠? 등 따시고 이러면 안 돼요, 원래. 그래서 이거 좀 벗고 왜 이거 딱 벗으면 뭐 나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 여자들 가끔 갖다 뭐 하면 이제 나시면 좀 곤란하니까 자, 그래서 끝나시 같은 거 입은 여름 되면 이제 여성 수관 끝나시 입고 오죠. 우리 여기는 지금 건데 원래 오전반에 가면 이제 막 오전반에 막
보면은 막 이제 여름철 되고 그러면 오전반에 젊은 청춘들이 많은 그 학원들 같으면 특히 막 끝나시 막 이런 거 이제 애들 끝나시 입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거면 이렇게 딱 벗고 끝나시 입고 그랬으면 교수들이나 남자들은 뭐 그냥 괜찮죠? 보기. 자, 그런데 우리는 보기 괜찮다고요. 오, 괜찮네요. 야, 너 멋지다, 야. 그냥 괜찮다고 하는데, 야, 늘씬하고 그냥, 어우, 섹시하다. 괜찮아. 그러는데 보기 좋다고 하는데 여자들이 막 눈치를 주죠. 저거 끝나시 입고 하지 말아요. 여자들이 특히 자기가 끝나시를 못 입고 올 만한 그런 여자들이 특히 더 흥분하더라고. 저것이 끝나시 입고 와가지고 누구를 유혹하려고 막 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욕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뭐라고 안 해요. 뭐 교수들도 전혀 신경 안 써요. 근데 자, 봅니다. 주택은 과세를 할 때요. 먼저 이 주택의 공시 가격을 평가할 때도 주택은 이 건물과 이 토지 가격을 통합 평가합니다. 자, 건물과 주택 부분과 그 토지를 하나로 가격을 합친 가격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자, 합친 가격을 평가해요. 예, 어떤 수강생 아파트 같은 것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가격을 평가할 때 통합 평가하나요? 그런데 여러분 공시법에서 이제 배우죠? 공동주택은 뭐가 있어요? 대지권 있잖아요, 대지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 그 공동주택 가격, 이 시가편의 공시 가격은, 기준시가등 이 공시 가격은 그 공동주택도 그 대지권 같은 걸 다 포함한 가격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항상 주택은 그림은 제가 단독주택으로 돼 있지만 항상 주택은 건물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를 하나로 가격을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과세할 때도 통합과세예요. 과세할 때도 통합과세.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서 주택 그러면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하나로 해서 이걸 합친 가격으로 평가하고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하나로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상가에 대한 과세 입장을 한번 볼게요. 상가는요, 여보세요. 상가에 건물과 토지가 있어요. 상가에 건물과 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가는 건물 가격은 여기 보세요. 상가는 건축물 가격만 따로, 토지와는 별개로 건축물 가격만 따로 개별해서 가격을, 공시가격을 평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가 토지는 토지 가격만 따로 평가를 합니다. 공시가격을. 그 다음에 과세할 때도 역시 개별 과세합니다. 자, 상가는 건물 부분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과세하고요. 상가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따로 이렇게 과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꽉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응용된 내용들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나중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해됩니다. 주택은 항상 주택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하나로 가격을 평가하고 합친 가격으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주택분 재산세로. 자, 근데 상가는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가격을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는 거 아셨죠? 상가는 따로따로 건물과 토지.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하나로. 그래서 여기 보세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왜?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자,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주택은 제외합니다. 자, 주택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이렇게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요. 자,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주택분 재산세상이니까. 자, 건축물에서 주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왜?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아셨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는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어요. 물론 여기 잠깐만요. 이 주택분 재산세 대상인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과 항상 부속 토지를 포함합니다. 부속 토지까지를 말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 별장이라는 것은 자,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별장도 포함합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심화적으로 갔을 때 좀 더 의미를 발휘하는 건데 그래도 살짝 한번 별장이 뭔지 우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별장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배워요. 3월 달 돼서 배우는데 재산세 대상이 되는 재산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취득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요. 별장은 주택이긴 주택인데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주택을 얘기합니다.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배워요. 오늘은 그냥 별장의 말뜻만 좀 알고 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
별장과 일반 주택의 구별 기준요. 별장은요, 꼭 산간, 해변, 휴양지 같은데 우리가 그림처럼 아름다운 경치 좋은 그런 곳에 꼭 있어야지 별장이냐. 물론 그런 것도 별장이지만 별장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한다던가 그럼 뭐가 된다? 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교수님 얼마 전에 합격시험 갔더니 자 지난주인가? 교수님 제가 요번에요 저 용인 수지구에 있는 어떤 80몇 평짜리 아파트 제가 요번에 거래했었는데요. 그거 별장이더라고요. 별장. 별장 세율이 적용되더라고요. 제가 근데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자, 별장이라는 것은 꼭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상시 주거용이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자,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어도 상시 주거용이 사용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별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가끔씩 여기 한국에 들어올 때만 가끔씩 뭐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 상시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고 상시 누가 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걸 사거나 그럴 때는 별장이 된다는 걸 제가 요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근데 어떡하나 교수님이 알려준 대로 별장이요.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거 아파트도 별장이 되더라고요 하면서 어떤 제자분이 요번에 얘기했습니다. 어떡하나 별장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근데 재산세에서 별장은요. 일반 주택과 달리 재산세를 중과세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우는 거라고 하고 오늘 별장이 뭔지만 좀 알고 별장도 주택분산세 주택에 포함돼서 과세합니다. 이거 됐고 선박 관공기는 자세한 내용 필요 없어요. 재산세 대상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선박, 무리를 떠다니는 배면 다 그냥 원칙적으로 대상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항공기 사람이 탑승해서 무인 항공기는 안 돼요. 사람이 요새 그 드론 같은 게 굉장히 요새 인기고 성장 미래 산업이다 어쩌고 막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드론. 자, 근데 무인 항공기죠? 그런 건 아니고 사람이 탑승해서 항공에 꼭 사람이 타가지고 항공에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뭐 헬리콥터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대상이 된다. 이렇게만. 자, 다시 재산세 대상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자, 교재 223페이지 보시니까 자, 재산세 과세 대상 부동산에서 토지. 자,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합니다. 모든 토지입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모든 토지입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미등록된 토지를 포함한 뭐다? 모든 토지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토지고. 그 다음에 2번 건축물. 자, 건축물 부속 토지와 구분과세 이렇게 되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가 같은 거, 상가의 건축물과 상가의 부속 토지는 자 대상이 달라요.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속 토지와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자 취득세 대상인 건축물 그러는데 자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자 여러 가지 시설물도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설물도 포함하는데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 골프 연습장 같은 것도 취득세 대상도 되고 이게 재산세 대상도 됩니다. 취득세와 범위가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와 범위가 같다는 얘기고 3번 주택 부속 토지와 통합과세.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거?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하나로 평가하고 가격을 또 하나로 과세한다. 그래서 통합과세하고 부속 토지와 통합해서 주택 분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데 다만 일반 주택 플러스 별장 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장도 주택분산세형이 되는 주택이 되고 고급주택이 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은 지방세에서 이제 사치성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취득세에서 이제 중과세를 하는데 자 지금은 신경 쓸 거 없고 별장도 주택분산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라는 말은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대상이 되고요. 자 여러분 우리 교재 간단하게 나왔지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포인트 핵심적인 말들을 정리해 드렸고 그 다음에 주택과 상가의 과세 입장 저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걸 이해해야지 나중에 재산세에 응용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자 224페이지 이제 보니까 토지 구분 그래가지고 토지 분분 그래가지고 분리과세 별도 합산 과세 종합 합산 과세 이런 말이 나오자 자 요게 오늘은 자 토지 구분 토지 유형을 구분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꼭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주 나오고 토지용 구분은 또 직접적으로 저 시험 문제가 독립한 문제로도 나오는데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근데 25회 시험에서 토지용 구분 문제는 나왔어요. 빡sen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26회 시험에서는 토지용 구분이 또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자, 간접적으로 종합 문제 속에서 질문 한 줄 나오거나 또 이 토지용 구분을 해야지만 재산세 세율 같은 거 할 때도 이해가 되고 문제를 풀 수 있고 종부세 과세 대상하고도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토지용 구분은 반드시 그렇지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자세한 토지용 구분은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이제 3, 4월 달, 5, 6월 달, 7, 8월 달에 걸쳐서 계속 이제 심화시켜서 내용을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갈 거고요. 재산세에서는 어렵다 그러면 이것만 토지용 구분이 어렵지 나머지 부분은 쉬워요. 자, 토지용 구분이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해하고 또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눈에 보면 다 되는데, 근데 토지용 구분이 이제 좀 이해와 함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복잡해요. 그래서 이 토지용 구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계속 나중에 이제 심화시켜서 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과세, 이게 어떤 분류인지, 어떤 말인지, 요거 정도만 우리가 이제 배우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용 구분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요 토지용 구분이요. 요걸 소개하려면 또 시간이 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자, 토지용 구분 좀 애매한다. 그러면은 이 토지용 구분은 몇 분 안 됐지만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좀 이게 애매하니까 이 토지용 구분은 잠시 쉬었다가요. 그럼 토지용 구분을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